하우러는 매우 평범해 보이는 젊은 남자로 그의 인생 목표는 대학을 졸업하고 월 1만 위안 받는 직장을 구하며 귀여운 여자와 결혼하는 것이다. 그는 친절하게 인생을 살아가지만 때때로 그의 결정은 그에게 대가를 치르게 한다. 왜 그의 인생 목표에 집이 포함되지 않았는지 놀랄 수도 있을 것이다. 사실 부모님이 이미 그에게 집 한 채를 남겨주었기 때문이다. 그가 원하던 대로 대학을 졸업했지만 여전히 직장을 구하는 딜레마에 직면해 있다. 그가 도착한 첫 번째 면접장은 농담처럼 보였는데 광고에 적힌 주소에 사무실이 없었기 때문이다. 하루의 스트레스를 겪은 후 그는 잠시 쉬기로 결심한다. 놀랍게도 그가 눈을 뜨자마자 어린 소녀가 그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녀를 보고 그는 즉시 그녀가 떠나라고 말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사과했다. 그것이 그녀에게 웃기게 느껴졌고 그녀는 방해해서 미안하다고 했다. 그 후 그녀는 그에게 부탁을 했다. 그녀는 길을 잃은 것 같다. 그래서 그녀는 자신이 본 광고에 표시된 곳을 알고 있는지 그에게 묻는다. 그것을 자세히 살펴본 하우러는 그 장소가 바로 그의 집임을 깨닫는다. 그는 왜 그것을 찾고 있냐고 묻고 그녀는 하루 종일 그것을 찾아왔다고 말한다. 임대하려고 말이다. 이때 그는 잠시 전에 그것을 임대에 내놓았다는 것을 깨닫는다. 그녀가 집주인에게 길을 묻기 위해 온 것은 순전히 우연이었다. 그는 그녀가 집을 찾다가 저지른 실수를 지적했고 그녀는 매우 충격받았다. 그러자 그녀는 그에게 그곳까지 안내해 달라고 부탁한다면 그곳이 멀리 떨어져 있어도 그는 그녀를 데려다 주겠다고 하고 자신이 집주인임을 밝힌다. 가는 길에 그녀는 그를 만난 것에 기뻐하며 자신을 류릴이라고 소개한다. 그녀가 얼마나 자유로운 모습인지 보고 하우러는 그녀가 납치당하는 것이 두렵지 않은지 궁금해한다. 왜냐하면 그가 거짓말을 하고 있을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순진한 그녀는 그가 인신매매범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라고만 상상한다. 그녀를 잡아먹을 수 있는 사람. 그가 자신이 아니라고 말하자 그녀는 즉시 믿으며 자신이 단지 잡힐까봐 두려워한다고 말한다. 그들이 집 앞 거리로 도착했을 때 릴리는 왜 곳곳이 조용한지 궁금해하고 하우러는 그곳의 치안이 정말 좋다고 알려준다. 하지만 밤에는 돌아다니지 말라고 조심시킨다. 그녀는 이에 별로 신경 쓰지 않는 듯하며 자신이 강하다고 그녀는 다짐한다. 그 순간 그녀의 상자 바퀴가 망가져서 끌기 힘들어한다. 그녀는 도우려고 하며 하우런이 상자를 끌어보려고 하지만 매우 무겁다는 것을 알게 된다. 이로 인해 릴리가 상자를 쉽게 들어올려 어깨에 올립니다. 이 모습을 본 하우런은 그녀가 태생부터 강하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바람 부는 거리를 걷는 동안 하우런은 겁먹은 듯 보입니다. 반면 릴리는 신이 납니다. 가는 길에 바람이 릴리의 후드를 날려 그녀의 긴 동물 같은 귀를 잠시 드러냅니다. 귀를 보여줍니다. 이 모습에 겁이 난 그는 다시 볼 수 없게 되자 자신이 환각을 본다고 생각하며 계속 걷습니다. 그들은 더 멀리 갑니다. 잠시 후 하우런이 야생새라고 생각하는 많은 새들이 그들을 맞이합니다. 새들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들을 보고 릴리는 위험을 느끼고 하우런에게 먼저 가라고 부탁한다. 왜냐하면 그녀가 반드시 해야 하는 일입니다. 그를 보내기 전에 그녀는 그의 냄새를 맡지만 그는 떠나기를 원하지 않는다. 혼자. 대신 그는 그녀에게 무슨 일을 해야 하는지 묻고 자신은 그녀를 혼자 둘 수 없다고 말한다. 그 순간 그들은 피 냄새를 감지하고 릴리는 그들이 있다는 것을 깨닫는다. 그녀를 위해 온 거야. 그녀는 집주인에게 폐를 끼쳐 미안하다고 사과한다. 그 후 그녀는 늑대인간의 진짜 모습으로 변신한다. 이 모습에 하우러는 크게 충격받는다. 바로 그때 두도 대결 중에 뱀파이어가 릴리를 공격한다. 뱀파이어는 떠나면서 릴리를 개라고 부른다. 하우런을 공격하려는 듯 보일 때 릴리가 그를 구하러 온다. 뱀파이어가 사라지자 릴리는 인간 모습으로 변신한다. 하우런이 괜찮은지 확인하려고 한다. 하지만 그가 얼마나 무서워하는지 보고 나서 그의 집을 빌리는 건 나쁜 결정이라고 생각한다. 그러고는 그녀가 상자를 집어들고 떠나면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재촉한다. 봤어요? 걱정된 하우런은 그녀가 어디에 머물 생각인지 묻지만 그녀는 전화를 걸기 시작한다. 부적절한 장소들이 한가득이다. 이 말을 듣고 하우런은 그녀를 혼자 두지 않기로 더 확신한다. 그녀가 방금 자신의 목숨을 구했으니 집에 머무는 것에 문제를 느끼지 않는다. 입에? 그녀가 뱀이 다시 올지도 모른다고 말해도 그는 그녀가 자신을 따라오길 고집한다. 자신이 좋은 사람이라면서 집에 도착하자 하우런은 그녀에게 집안을 보여준다. 곧 그녀를 방으로 안내한 후 그녀는 자신을 실험용 쥐로 쓰려는 것인지 묻는다. 외계인에게 사람들이 그렇게 한다면서 하지만 그녀는 대답을 기다리지 않고 잠이 들어버린다. 밤새 하우런은 계속 전화를 받지만
너무 피곤해서 받지 못한다. 일어나. 아침에 릴리의 비명소리에 잠에서 깬다. 현장에 도착해보니 그녀는 그의 고양이 롤리만 무서워하고 있었다. 그걸 잡고 그는 새 세입자 릴리에게 잘해달라고 말한다. 특히나 그의 집새는 그의 배를 채우는 데 쓰였을 거야. 고양이가 위협이 아니라고 판단하자 그녀는 다시 인간의 모습으로 변한다. 그리고 그녀는 그에게 TV를 켜달라고 부탁해서 그녀의 코요테에 관한 다큐멘터리를 볼 수 있게 한다. 가족, 놀랍게도 TV가 켜지지 않는다. 계속 두드려본 후 하울러는 연결 불량일 수 있다고 결론 내린다. 그렇다. 그래서 밖을 확인하러 나간다. 하지만 창문 블라인드를 열자마자 창밖에 박쥐들이 날아다니는 것을 본다. 그렇다. 이것은 뱀파이어가 돌아왔다는 뜻이었다. 즉시 릴리는 늑대 인간으로 변신해 공격 준비를 한다. 하지만 그녀는 하울런을 즉시 붙잡는 뱀파이어만큼 빠르지 못하다. 그는 릴리가 대낮에 그를 납치했다고 비난한다. 그는 하울런을 놓아주고 릴리는 시간을 벌며 그에게 도망가라고 말한다. 이건 그에게 꽤 혼란스러운 순간이었어요. 누구를 믿어야 할지 몰라서요. 믿을 수 없었어요. 두 사람이 서로 공격했고 하울런이 말리려고 했지만 계속 싸웠어요. 그때 그는 그들이 입은 피해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알렸어요. 그 순간 그들은 멈추고 흡혈귀는 자신이 그의 생명을 구하려 했다고 주장했어요. 그녀는 그를 싸우는 동안 죽일 수도 있었지만 그의 생명을 구하려 했다고 화를 내며 말했어요. 그는 이 사실을 깨닫고 둘 다 그에게 사과했어요. 그 후 다시 서로 말다툼을 했지만 이번에는 말로만 했어요. 릴리는 자신이 TV에서 본 것 때문에 모든 뱀파이어가 악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한다. 한편 뱀파이어는 그녀가 하울런을 납치했다고 비난하며 자신의 정체를 숨기게 하고 그를 사회에 적응시키려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릴리는 자신이 여기서 산다고 말한다. 충격적으로도 뱀파이어는 집 때문에 여기 왔다고 말한다. 이 말을 듣고 하울런은 놀란다. 뱀파이어가 자신을 소개하려 할 때 배에서 소리가 난다. 그것은 그녀가 배고프다는 신호다. 그래서 하울런은 그들을 위해 식사를 준비한다. 하지만 그는 그녀가 일반 음식을 먹을 수 있을지 의심스럽다. 그녀가 할 수 있다고 말하자 그는 그녀에게 접시 하나를 건넨다. 하지만 그는 그녀를 박쥐라고 부른다. 이에 그녀는 자신이 피해 굶주린 하인들과 다르다고 확신시킨다. 본능계만 따라 행동하는 박쥐들 말이다. 그녀는 자신이 혈족 중 귀족이며 욕망을 억제할 수 있다고 밝힌다. 피에 대한 그 순간 그녀는 자신의 이름이 비비안이라고 밝힌다. 이름을 알고 나서 그는 더 편안해진다. 그 후 그는 그녀가 정말로 집을 빌리러 온 것인지 묻는다. 이에 그녀는 긍정적으로 대답하며 릴리와 같은 광고지를 꺼낸다. 그에게 보여준 적이 있었어요. 그녀는 돈이 없다고 말했고 결국 머물기로 한 곳은 그의 집뿐이었어요. 그것이 그녀가 감당할 수 있는 유일한 곳이었기 때문에 특히 그녀가 예전처럼 버려진 묘지에서 살 생각은 없었거든요. 그녀의 이야기를 들은 하울러는 두 소녀가 꽤 닮았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하지만 그는 행복했어요. 두 명의 임차인이 한 명보다 낫기 때문에. 그래서 그녀가 머물러도 된다고 동의했어요. 이 말을 들은 리리는 화가 났어요. 그녀는 비비안과 같은 집에서 함께 사는 게 상상도 안 돼요. 비록 비비안도 같은 생각이지만 그녀는 너무 가난해서 어쩔 수 없었어요. 현재 상황이다. 이에 릴리는 그녀에게 피혈파 갱단에게 도움을 청하라고 조언한다. 비비안은 자신이 다른 피혈파와 다르다고 생각해서 이 말을 듣고 싶어 하지 않는다. 피혈파들과는 다르다. 또다시 릴리를 비난하려 하고 그녀가 보는 것에 익숙하지 않다고 말합니다. 아웃사이더들이 인간을 속이고 강요해서 이용하는 것에 익숙하지 않다고 말한다. 그녀는 하울런이 릴리를 믿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해 대한다. 굶주림과 상처 입은 몸 때문에 제대로 싸우지 못했다고 탓한다. 릴리는 이것을 단지 변명으로 본다. 분노에 차서 그녀는 탁자를 내리친다. 자신이 한 일을 깨닫고 그녀는 하울런에게 사과하며 계산하겠다고 약속한다. 테이블 값을. 하지만 그는 그녀에게 자리를 정리하라고 하고 자신은 비비안에게 새 방을 보여주러 간다. 그들이 도착했을 때 비비안은 상자가 없다는 것을 기억한다. 즉시 그녀는 그것을 가지러 창문 밖으로 뛰어내린다. 하지만 하울런은 그녀가 TV에 잡힐 수 있다는 점에 신경 쓴다. 돌아왔을 때 그녀는 지갑이 도난당한 것을 깨닫는다. 이 소식을 들은 리릴리는 기뻐한다. 특히 이것이 비비안이 집에 머물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기 때문에. 한편 비비안은 근처에 묘지가 있는지 알아보려 한다. 잘 잘 수 있어. 하지만 하울런은 그녀를 불쌍히 여겨 그녀가 갚을 수 있을 때까지 머무르게 해준다. 그녀가 갚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으니 비비안은 요리하는 걸로 대신하겠다고 제안한다.
놀랍게도 음식이 맛있고 릴리도 그녀의 요리를 칭찬한다. 그들이 식사하는 동안 하울러는 알 수 없는 곳에서 온 전화 한 통을 받는다. 전화를 받자마자 큰 비명을 듣는다. 곧이어 오늘 예정된 인터뷰가 있다는 통보를 받는다. 그는 오늘 아무 계획도 없었기 때문에 이 소식이 놀라웠다. 오늘은 아무 계획도 없었거든. 그는 회사가 상업회사라는 사실에 더 놀라워한다. 그러나 그 사람은 오후 2시에 오라고 지시하지만 그는 그곳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 올 수 없다. 그는 상황을 설명하려고 하지만 그 사람은 전화를 끊는다. 결국 하울러는 참아내지 못하고 버스를 타고 면접 장소로 간다. 그곳에 도착하니 그는 버려진 곳을 보고 쓰레기장으로 생각한다. 회사를 찾으려 하는데 다시 전화가 온다. 이번에는 그 사람이 지시를 내린다. 그녀는 그에게 전화 기둥을 찾으라고 하고 손을 기둥에 대고 누르라고 한다. 누르라고? 그런 다음 그는 하늘을 바라보라는 지시를 받고 그곳에서 거대한 떠다니는 배를 보고 충격을 받는다. 그녀는 그에게 배를 보면서 손을 떼라고 지시하고 이것이 그를 그 위로 이동시키게 한다. 눈을 떴을 때 그는 거대한 문 앞에 서 있었다. 문이 열리지만 그는 들어가는 것을 망설인다. 결국 그는 들어가고 그의 모집 담당자의 사무실로 안내된다. 그녀를 처음 본 그는 그녀가 누구인지 알고 싶어 한다. 이에 그녀는 그에게 자신이 우주 사무실에 있다고 알려준다. 그에게는 전문 용어처럼 들렸지만 그는 그녀의 이름이 더 궁금했다. 그 사람은 다름 아닌 그의 미래 상사인 레이븐 1기인 3445였다. 자기소개를 한 후 그녀는 그에게 다가오라고 한다. 이번에는 그의 눈이 얼마나 예쁜지 놀리기 시작한다. 그는 깜짝 놀란다. 그 후 그녀는 면접을 시작하겠다며 자리를 권한다. 앉아서 그는 집에서 더 이상한 일들을 겪었다는 사실로 자신을 진정시키려 한다. 그렇다 해도 말이다. 한편 라브는 컵라면을 꺼내 먹으며 하오, 렌에게도 권하지만 그는 거절한다. 대신 그는 왜 면접에 초대되었는지 알고 싶어 한다. 그의 전문 분야는 상업이지만 그는 이것이 상업회사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이번에는 그녀가 그것을 은유로만 사용했다고 밝혔습니다. 명백히 그 회사는 봉인제국의 계열 부서로서 모든 우주를 통치하는 임무를 맡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주된 임무는 전 세계적 결속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울런에게는 혼란스럽게 보이지만 레이브는 그것들을 신들로 볼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 말을 들은 하울런은 자신이 불사신의 천국에 있는지 궁금해합니다. 그러나 그의 생각은 레이븐이 그에게 알려주면서 끊어졌습니다. 조수 시험관으로 초대받았다. 그의 임무는 지역구역에서 특정 문제들을 조직하는 것이었는데 예를 들어 어떤 종족이 세상을 파괴하는 것을 막거나 혁명을 계획하는 일을 포함했다. 게다가 그녀는 그가 2명의 추방자를 집에 받아들임으로써 예비시험에 합격했다고 알린다. 2명의 추방자를 집에 받아들였다. 곧이어 그녀는 그의 일이 포함하는 2가지를 설명한다. 첫째, 그는 모두 특별한 추방자인 몇몇 세입자를 받아들여야 한다. 둘째, 그녀가 인위적으로 인간 진화를 되돌리려는 사람을 막을 때 그를 처리하는 것이 그의 의무다. 인위적으로 인간 진화를 되돌리려는 사람을 막을 때 그를 처리하는 것이 그의 의무다. 이 모든 말을 들은 후에도 하울런은 자신의 일이 정확히 무엇인지 여전히 혼란스러워한다. 그렇다. 이번에는 그녀에게 분명히 묻는다. 그에 대한 답으로 그녀는 그냥 세입자들을 문제에서 멀리하라고 말한다. 이 모든 말을 들은 그는 거절하겠다고 위협하고 그녀는 이것이 그의 지난 이틀간 기억이 지워지고 현재 세입자들도 빼앗길 것임을 알려준다. 그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려 하지만 리리와 비비안이 다시 예전의 침체로 돌아가는 것을 원치 않아서 제고한다. 그러나 그는 명확히 말한다. 자신이 부도덕한 일을 하지 않겠다고. 그리고 레이븐이 그를 설득한다. 그가 필요 없다고. 그는 급여가 포함되어 있다는 말을 듣고 더 강한 동기를 갖는다. 초대장을 보고 그는 자신이 기본적으로 자신 세계의 관료와 같은 대우를 받게 될 것임을 깨닫는다. 월급과 보장된 임대료를 확신하며 하울런은 서명했고 그들을 위해 일하기로 했다. 그 후 그는 집으로 돌아간다. 집에 도착하자 리리와 비비안이 초대장을 보며 맞붙는다. 그들은 초대장을 살펴본다. 비비안은 수많은 세월을 살아왔지만 자신은 이런 조직에 대해 아무것도 모른다고 주장한다. 그녀는 이 조직에 대해 아무것도 모른다고 말한다. 게다가 그녀는 레이븐이 여신처럼 들리지 않는다고 생각하며 그녀가 누구인지 궁금해한다. 저 여자야? 이 모든 와중에 릴리는 먹기만 하면서 호시국에 신경 쓰지 않아. 상황을 신경 쓰지 않고 반면에 비비안은 레이븐이 사냥꾼의 동료가 아니라고 생각해. 왜냐하면 하울런에게 그들을 잘 대하라고 했거든. 그는 그녀에게 날아다니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부탁하는데
그녀는 사냥꾼들은 날카롭고 릴리만큼 멍청하지 않다고 말해. 이 말에 그녀는 화가 나서 싸우자고 해. 하오런이 말리자 둘은 멈추고 그녀는 다시 먹기 시작해. 그 후 그는 비비안에게 사냥꾼의 임무가 무엇인지 묻는다. 이 순간 그녀는 그들이 반인 반수의 하이브리드 괴물임을 밝힌다. 오랫동안 추방자들과 싸워왔으며 서로를 이길 수 있는 자는 없었다. 그들은 예전에는 혼자 일했지만 어떻게든 종교단체를 통해 인간들과 협력하기 시작했고 더 많은 정보를 얻으려 했다. 하오런은 릴리에게 그들에 대해 아는 게 있냐고 묻지만 그녀는 TV에서 본 적은 있지만 본 적은 없다고 말한다. 그러나 비비안은 만약 사냥꾼들이 그녀를 위해 왔다면 그녀는 혼자 떠나고 릴리도 데려갈 것이라고 말한다. 그래서 하오런은 개입하지 않는다. 긴장을 풀기 위해 릴리는 점심을 먹으며 TV를 보자고 제안하는데 그녀는 집에 있는 모든 음식을 다 먹어버린 것 같다. 그날 늦게 잠을 자던 하오런은 자신이 다른 세계에 있음을 발견한다. 자신이 자고 있는지 확인하려고 깜짝 놀라며 자신을 때려보는데 고통을 느낀다. 이때 그는 낮잠을 자는 동안 다른 세계로 이동했음을 깨닫는다. 이 사실을 알게 된 그는 이제 막 일을 시작했고 돌봐야 할 2명의 제우 어린 딸이 있으니 돌아가게 해달라고 간청한다. 그가 자신보다 비비안이 얼마나 나이가 더 많은지 깨닫고 있을지 궁금하다. 추운 지역을 걷던 그는 늑대들의 울음소리를 듣는다. 죽고 싶지 않아 그는 필사적으로 달리지만 늑대들이 그를 쫓아온다. 결국 그는 미끄러져 넘어지고 알파 늑대가 그를 따라잡는다. 그 순간 그는 자신의 목숨 하나를 살려달라고 애원하지만 늑대는 무시하고 그에게 달려든다. 다행히도 릴리가 깨워주어 그는 식사가 되는 것을 피할 수 있었다. 충격적인 전개로 그는 손에 늑대 털이 있다는 것을 깨닫는다. 비비안은 그것을 살펴보며 어두운 마법의 흔적이 전혀 없음을 느낀다. 그녀는 그것이 릴리의 친척일 수도 있다며 릴리에게 냄새를 맡아보라고 제안한다. 하지만 릴리가 맡아보자 그녀는 그것이 자신이 아는 늑대 냄새가 아니라고 말한다. 익숙한 이 순간 두 소녀는 하오런에게 가장 좋은 보호를 제공하기 위한 경쟁을 시작한다. 그에게 다양한 보호를 제공하는 최고의 보호 형태와 함께 물품들, 비비안이 가진 물건이 얼마나 많은지 보고 하오런은 그녀가 정말로 그런 사람인지 알고 싶어 한다. 혈혈파. 그러나 그녀는 자신을 고급 혈족으로 여겨지길 원한다. 그는 그녀가 제공한 대부분의 항목들이 있기 때문에 이 질문들을 한 것뿐입니다. 혈액 정령의 힘을 약화시키는 능력. 이에 대해 그녀는 그것들이 자신에게는 효과가 없다고 말한다. 대신 그것들은 그녀에게 행운을 가져다주고 용기를 북돋아준다. 그녀가 그 물건들을 칭찬하며 좋은 것이라고 여기지만 릴리는 그것들을 그저 쓰레기더미라고 생각한다. 이것이 비비안을 화나게 한다. 그녀는 릴리에게 물건들이 있어도 자신의 능력이 여전히 가장 큰 선물임을 알린다. 그녀는 자신을 물거나 하회 표식을 그리려고 하며 이를 보여주려고 한다. 렌의 손바닥. 안타깝게도 그렇게 하자 그녀의 피가 그의 손바닥에서 사라진다. 이로 인해 릴리는 기분 좋게 웃는다. 하오런은 피가 공기 때문에 증발했을 것이라고 말했고 그의 피부도 둘 다 뜨거웠어요. 그녀는 자신의 주장을 증명하기 위해 또 다른 방법을 사용하기로 했어요. 그것은 주문과 공중의 피의 문양을 그리는 것이었어요. 하지만 시작하자마자 그녀는 주문을 잊어버렸어요. 잠시 후 그녀는 하오런에게 졸리게 느끼는지 물었어요. 그가 아니라고 대답하자 그녀는 이상하게 생각했어요. 그 주문이 우연히 릴리에게 통했는데 그녀는 즉시 잠이 들었어요. 이로 인해 비비안은 왜 자신의 피마법이 그에게 통하지 않는지 궁금해했어요. 반면 그는 같은 의문을 품고 있었어요. 이 시점에서 비비안은 자연스럽게 존재하는 인간은 오직 한 종류뿐이라고 말합니다. 마법에 저항하는 더 자세한 설명을 듣기 위해 그는 레이븐에게 물어볼 계획이다. 그가 전화를 걸려고 하자 그녀에게서 전화가 걸려온다. 그가 그것을 집어들자 그녀는 그에게 소리치며 사무실로 오라고 지시한다. 급한 일이 있어서 다음 날로 미루게 되었어요. 그 후 그녀는 전화를 끊는다. 한편 릴리는 계속 잠들어 그들의 행동에 방해받지 않는다. 다음 날 하오런이 공간에 도착한다. 그는 자신이 큰 건물 앞에 서 있는 것을 발견하는데 그 건물은 똑같이 큰 물. 그가 감탄하는 조각상 형태의 분수대. 그는 곧바로 정신을 차린다. 지금은 감상할 때도 장소도 아니기 때문이다. 섬세한 장식을 감상할 때가 아니다. 대신 그는 건물 안으로 들어간다. 왜 자신이 이곳으로 불렸는지 여전히 궁금해하면서도 왜 불렸는지 궁금해한다. 정문 앞에서 그는 문을 세게 두드리며 누군가 나올 거라 기대한다. 하지만 문을 두드린 소리만 메아리칠 뿐이다. 하오런은 앞을 둘러보지만 그곳에는 아무도 없다.
전화로 나오라는 연락을 받았던 터라 이상하게 여기며 두 손을 머리 뒤로 댄다. 그는 분수대를 바라보며 다시 돌아가 낮잠을 자야겠다고 생각한다. 하울러는 건물 안 사람들에 대해 혼잣말을 하던 중 다른 사람이 나타난다. 그의 생각을 방해했다 한다. 그 사람은 자신이 괴물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에 대해 건물 안에서 언급한다. 그들은 괴물들이 아니라 원소의 하인들이야. 그는 목소리가 누구인지 바로 확인하려고 몸을 획 돌리고 화를 내며 꾸짖는다. 그의 심장에 안 좋은 놀람을 일으킨 사람이에요. 그는 친숙한 사람임을 깨닫고 진정하며 그녀에게 접근하기 시작한다. 더러운 옷이야. 그녀는 그에게 방금 정원에서 돌아왔다고 말한다. 거기서 그녀는 있었다. 나무 가지치기. 그는 호기심에 그녀의 원피스와 이상한 색깔의 모자, 그리고 어깨에 있는 큰 장비에 가까이 다가간다. 그녀는 그가 계속하는 듯한 검사를 의식하며 몸을 뒤로 빼고 그 장비가 그녀가 숭배하는 가지치기 칼이며 방금 나무를 다듬는데 사용했다고 말한다. 그녀는 그의 앞에 서서 거대한 장비를 휘두르고 하울러는 언제든 맞을 것처럼 얼굴을 피한다. 그녀는 그에게 방에 들어가 기다리라고 하며 자신이 줄 것이 있다고 말한다. 그의 앞쪽으로 움직이면서 그녀는 거대한 장비를 휘두르고 하울런도 함께한다. 그는 마치 언제라도 맞을 것처럼 얼굴을 피한다. 그녀는 그에게 방에 들어가서 기다리라고 지시한다. 그녀가 그에게 줄 것이 있기 때문이다. 하울러는 그녀가 어떤지 기대하며 기다리고 있는 방을 둘러본다. 그가 아마 줄 것입니다. 잠시 후 그녀는 또 다른 복장을 입고 나와 그에게 기다려줘서 고맙다고 했다. 감사 인사를 했다. 그녀는 우아하게 의자 쪽으로 걸어가 한 자리에 앉으며 왕족답게 보였다.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그는 그녀가 무엇을 주는지 묻는다. 자리 잡은 후 그녀는 그것이 개인 데이터 단말기라고 말한다. 심사관용 특별 버전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그녀가 건네는 것에 즉시 관심을 보였다. 그녀는 그것이 우주 디자인상을 받은 고급 장비라고 설명한다. 여성 직원들 사이에서 인기가 많다고 했다. 그녀는 그것을 탁자 위에 놓고 하울런이 집어든다. 그 장치는 그의 손 안에서 즉시 활성화되고 그는 그것을 자세히 관찰한다. 그는 사용법을 묻고 그녀는 마음으로 조종해야 한다고 말한다. 그러면 장치는 자동으로 반응할 것이다. 보통 이 장치는 임무 중 생명의 위협을 받을 때 유용하다. 그녀는 그런 상황에 예를 들어주고 하울러는 그 장치에 감탄한다. 그가 여전히 장치를 쥐고 있는 동안 장치는 전원이 켜진다. 그녀가 주는 예들에 그는 놀라워한다. 평화주의자인 그는 그녀가 무심히 묘사하는 치명적인 상황에서 싸울 수 없기 때문이다. 그녀는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말한다. 설령 그가 죽더라도 할 일이 있다면 그의 영혼은 새 몸에 옮겨져 문제없이 일할 수 있다고. 그의 불편함을 비웃으며 그녀는 그에게 그가 불멸자라고 말한다. 이는 그들의 역사에서 드문 일이다. 그들의 역사에서 드문 일이다. 그녀의 자연스러움이 이제는 하울런에게도 전해지는데 그는 그녀가 언급하는 것에 편하지 않다. 그를 죽음 속에 반복해서 언급하는 것. 그는 그녀에게 자신의 임무에 대한 세부 사항을 알려달라고 상기시키고 그녀는 동의한다. 하지만 먼저 그녀는 그를 강화센터로 데려갑니다. 강화에 사용되는 방입니다. 새로운 심사관들을 위한 향상 테스트입니다. 필요한 자격을 갖추도록 하기 위해서요. 그들은 특별한 능력을 위해 신체를 조절합니다. 그녀는 컴퓨터 조종 장치 중 하나를 사용하여 무거워 보이는 상자를 불러냅니다. 벽으로 가서 채탈하고 지시합니다. 그는 알 수 없는 물체에 들어가는 것에 대해 두려워하며 불평하고 그녀는 그의 두려움에 거의 참지 못할 정도가 된다. 그녀는 그의 가슴을 밀어넣고 그가 나가게 해달라고 울부짖는 동안 상자 안에 봉이 난다. 상자는 넓게 빙글빙글 돌기 시작하고 그녀는 잘못된 버튼을 눌렀나 고민한다. 하울러는 들판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혼란스러워 잠시 생각하지 못한다. 곧 그는 허둥지둥 일어나 새 환경을 둘러보기 시작한다. 이전에 보았던 파란색 웹원이 그를 안내하며 자신을 터미널이라고 부르라고 한다. 터미널이라고 불러달라고 한다. 터미널은 그에게 가상세계에서 죽을 수 없다는 지시를 내린다. 들어가지 않으면 그는 현실에서 죽을 것이다. 바로 그때 3마리의 늑대가 그를 공격했고 그는 두 손으로 그것들을 막아냈다. 비록 여전히 두려워했지만 터미널은 그가 손에 쥔 파란 코트인 강직 방패를 얻은 것을 축하했다. 터미널은 그에게 강직 방패가 그가 공영에 처할 때마다 자동으로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그가 그것을 없애야 한다고 했다. 늑대들은 달을 향해 크게 울기 시작했고 하울러는 그들이 무슨 짓을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그는 다시 일어나 목숨을 걸고 달리기 시작했다. 들판 안에서 인간과 대화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더 큰 늑대가 있었다. 그를 따라잡고
강철 방패가 다시 그를 보호한다. 리리는 강철 방패가 그의 이빨을 다치게 한 것에 화가 나서 그가 그들의 새끼 먹이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는 용서를 구하며 리리에게 이빨 치료를 해줄 치과 의사에게 데려다 줄 테니 가장 가까운 인간 정착지로 데려다 달라고 거래를 하려고 한다. 리리는 하오런이 여행자라고 하는 이야기를 믿지 않으며 인간은 이익만을 위해서만 행동하는 부정직한 존재라고 말한다. 그는 성공적으로 큰 늑대를 설득해 치과 의사와 교환 조건으로 그를 인간 정착지로 데려가게 하고 늑대 등에 올라탄다. 그와 늑대는 인간 정착지로 가는 길에 이야기를 나누고 늑대는 거절한다. 그의 약속과 상관없이 그를 믿어라. 목적지에 도착하자 늑대는 안전한 거리를 유지하고 하오런만이 다가간다. 보이는 유일한 집에 집 문 앞에서 그는 언덕 위 늑대를 돌아보며 소리친다. 자신의 약속을 잊지 않을 것이라고. 그는 작은 오두막 문을 두드리지만 대답이 없자 문을 밀고 들어간다. 하오런은 터미널을 사용해 안을 밝히고 기기는 잘못 사용된다며 불만을 표시한다. 그는 빛을 밝혀달라며 애원하지만 기기는 거부한다. 왜냐하면 그것은 중요한 용도의 기기로서 자존심이 상하지 않도록. 그때 그는 독특한 글씨가 가득한 종이 조각을 발견하고 그것을 꺼내려고 애쓴다. 갑작스러운 공기의 변화가 그의 주의를 끌고 그가 반응하기도 전에 빛의 폭발이 종이에서 나와 그를 압도하려 애쓰며 그를 감싼다. 종이에서 나온 빛이 하늘과 연결되고 땅은 텅 비게 된다. 한편 집 주변에서 릴리와 그녀의 반려동물이 놀다가 힘센 남자와 부딪힌다. 그녀는 남자에게 사과하고 개와 함께 집 쪽으로 달려간다. 집에서 그녀는 비비안과 싸우게 되고 비비안은 그녀를 놀린다. 생활 공간에 관한 일은 계속 진행 중입니다. 하오런은 식사 중인 그녀를 만나기 위해 현실 세계로 돌아옵니다. 그는 자신이 단지 단단한 방패만 얻었다고 불평하고 그녀는 강호반은 점진적인 과정이어야 한다고 반박합니다. 그녀는 그에게 대체 세계에 대한 개념을 설명하며 그를 문 쪽으로 보냅니다. 문으로 그는 떠나기 전에 그녀에게 늑대털 기념품을 주고 그녀는 의심스러운 눈으로 봤습니다. 의심하며 그녀는 그의 임무가 유럽으로 출장을 가서 집에 있는 두 사람과 함께 새 세입자를 맞이하는 것이라고 알려줍니다. 하오런은 그들이 자신에게 문제만 일으킬 거라며 항의하려 하지만 그녀는 그를 거기에 남겨둔다. 하오런의 비행기는 이미 이륙했지만 그는 조용히 문제 많은 세입자를 다스려야 한다. 두 세입자 중 한 명인 릴리는 나중에 무엇을 먹을지 메뉴를 보고 싶다고 요구한다. 그녀는 배가 부를 때까지 메뉴에 있는 모든 음식을 먹겠다고 선언한다. 조용한 세입자 비비안은 유럽에서 만날 새 세입자에 대해 정보를 묻는다. 이에 대해 하오런은 자신은 전혀 모른다고 말한다. 하지만 그가 전에 만난 레이븐이라는 여자는 세입자가 요크포드에 산다고만 말했다. 시끄러운 세입자 릴리는 새 세입자와 연락하게 될 날을 손꼽아 기다린다고 신나서 말한다. 조용한 세입자 비비안은 그녀를 비웃는다. 새 세입자를 만나는 게 쉽지 않을 걸 알기 때문이다. 만나는 것은 그녀는 비행기 창밖을 바라보며 우리가 얼마나 높이 날고 있는지에 매료된다. 하늘 위로. 하오런이 그녀에게 이렇게 높이 날아본 적이 없냐고 묻자 그녀는 몇천 미터 높이로 날았던 유일한 때에 얼음 케이크처럼 떨어졌다고 회상한다. 얼음 케이크처럼. 그녀가 낮게 날면 사람들이 볼까 걱정하지만 그녀는 그를 안심시킨다. 고속으로 날 때 사람들은 그녀를 인지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형편없는 세입자 릴리가 그 말은 비행기 탈 형편이 안 된다는 뜻밖에 안 된다고 말해요. 하지만 조용한 세입자 비비안은 기분이 상해서 자기도 날 수 있다고 반박합니다. 자기 것이고 비행기 탈 필요가 없어요. 두 사람은 서로 물러서지 않으며 한동안 이 문제로 다툰다. 서로를 위해. 한편 하오런은 이코노미 클래스에서 견뎌야 할 긴 여정에 대해 불평하며 레이븐을 못된 사람이라고 선언한다. 릴리는 경쟁자와의 논쟁을 멈추고 자신이 경험했다고 발표한다. 더 좋은 비행 경험이 있었던 적이 있어. 하오런은 믿기지 않는 듯 그녀에게 정말 더 좋은 비행을 경험한 적이 있냐고 묻고 심지어 비행기표를 예약하는 방법도 아느냐고 물어본다. 그녀는 자신이 타본 비행에 대한 과장된 이야기를 늘어놓으며 특히 무료로 탄 특별한 비행에 대해 이야기한다. 그녀는 그 이야기를 자랑스럽게 한다. 3명의 여행자는 비행 내내 침묵 속에 빠진다. 곧 그들은 목적지에 도착하고 3사람은 차갑고 안개 낀 날씨 속을 짐을 끌고 걸어간다. 그들은 무거운 짐을 들고 이동한다. 비비안은 이곳이 이제는 개발되었으며 이전의 황무지와는 달리 변했음을 관찰한다.
이제는 번화한 도시가 되었다. 그녀는 그에게 자신이 예전에 영국에 살았었다고 말한다. 릴리는 긴 걷기에 대해 불평하는데 그 시간이 자기 잠자는 시간이라서 택시를 부르자고 제안하지만 하오레어는 그들에게 예산이 빠듯하다고 상기시킨다. 예산이 빠듯하다고. 그는 손에 든 종이를 보며 릴리에게 목적지에 거의 다 왔다고 말한다. 거의 다 왔다고. 비비안은 자신의 영어가 원어민만큼 유창하다며 누군가에게 길을 물어보겠다고 자원한다. 자신의 영어가 원어민만큼 유창하다고. 비비안은 길을 물어보려 하지만 아무도 그녀를 이해하지 못해. 화가 난다. 그가 그녀에게 마지막으로 영국에 살았던 때를 묻자 그녀는 몇 세기 전에 살았다고 한다. 그녀는 몇 세기 전에 살았어요. 그는 실망하며 그들이 인도에 기대며 짐을 기다리고 있는데 비비안이 릴리보다 더 도움이 될 줄 알았지만 그녀는 그렇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녀의 영어가 낡았기 때문이죠. 비비안은 즉시 그를 꾸짖으며 그들을 비교하는 것에 대해 말하고 그들이 전혀 같지 않다고 말합니다. 비비안은 그들을 도울 수 있는 아이디어를 떠올립니다. 그녀는 졸린 릴리에게 다가가 봉투를 건네며 냄새를 맡게 합니다. 릴리는 냄새를 기억하고 비비안은 그녀에게 그 장소를 인지하라고 유도합니다. 비슷한 냄새가 주변에 있다면 릴리는 비슷한 무언가를 감지한 방향을 알려주지만 그녀는 자신의 자리에서 움직이기를 거부한다. 하우러는 호텔 음식이 맛있다고 말하며 그녀를 움직이게 하고 그녀는 스테이크를 원해서 움직이기 시작한다. 곧 그들은 목적지를 찾을 수 있다. 릴리와 비비안은 그곳에 호화로움에 들떠 있다. 울창한 벽난로부터 편안하고 부드러운 잠자리까지. 비비안은 부드러운 베개가 있는 푹신한 매트리스에 몸을 맡기고 릴리는 다양한 종류의 뷔페 음식을 주문한다. 이로 인해 하우러는 걱정이 됩니다. 임대료가 부과될 테니까요. 릴리와 비비안이 계속 바쁘게 움직이자 그는 짜증이 나서 소리칩니다. 그들이 질서 있게 행동하라고. 두 사람은 진지하게 사과하며 자신의 행동과 소란에 대해 사과합니다. 하오레어는 그들의 사과를 받아들이고 새 세입자를 찾는 일에 집중하라고 말합니다. 그에게 지도를 보여주는 터미널을 호출했지만 시스템이 최신 버전이 아니라고 보고합니다. 그런데 레이븐이 화면에 나타나서 세입자를 찾았는지 묻자 그는 요크포드를 찾지 못했다고 보고합니다. 그녀는 그에게 임무를 조사하는 것이 심사관의 속성 중 하나라고 말하며 단말기에서 지도를 불러오라고 요청한다. 호련은 단말기가 지도를 읽을 수 없다고 지도가 외국어. 레이븐은 시스템을 업데이트하는 동안 기다리라고 말하는데 그들은 갇혀 있어서 그가 짜증을 낸다. 잠시 후 시스템이 업데이트를 확인하고 모든 양식에 이제 터미널에서 언어를 번역할 수 있습니다. 시스템이 언어를 번역할 수 있지만 단말기는 레이븐에게 부정적인 처벌이 가해지면 번개가 내리칠 것이라고 보고한다. 하우러는 레이븐에 대한 그의 이전 발언 때문에 번개에 맞았습니다. 그가 정신을 차리려고 애쓰는 동안 릴리는 터미널이 늑대의 언어로 대화하도록 시도합니다. 이때부터 그가 회복된 후 모두 배가 고파서 식당으로 향합니다. 식탁에서 비비안은 LA어의 태도에 짜증을 냅니다. 윌리의 식사 예절에 신경 쓰지만 하우러는 그녀의 식습관을 기를 시간은 이미 늦었다고 말합니다. 그때 비비안은 순찰 호출 메시지를 받고 하우런에게 말합니다. 그들은 위험하니 방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합니다. 릴리를 움직이려고 하는 순간 한 남자가 그들의 식탁에 도착합니다. 비비안이 그를 신문하자 그는 자신을 난갈씨라고 소개한다. 그는 그들의 테이블에 앉고 그들은 그에게 요크포드로 가는 안내를 부탁한다. 비비안은 주민이 없는 곳에서 자기가 직접 관광하는 걸 더 좋아한다고 그에게 말합니다. 그리고 방문객들이 있기 때문에 그녀는 숨기기 위해 요크포드로 가는 것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들이 정말로 간 이유. 난갈씨는 요크포드는 수년간 황무지였으며 유적지 외에는 볼만한 것이 없다고 말한다. 성터만 있을 뿐 다른 명소는 없다고 한다. 비비안은 하우렌에게 조용히 속삭이며 새 세입자가 이상한 사람이라면 그도 마찬가지라고 말한다. 그런 곳에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난갈씨는 요크포드가 유령이 나오는 곳이라며 그들을 경고한다. 나중에 하우런은 비비안에게 새 세입자가 골칫거릴 수도 있다고 말한다. 비비안은 순찰 소환이 호텔에 악마 사냥꾼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었지만 릴리는 아무것도 감지하지 못했다고 말한다. 이는 그녀가 전에 그런 존재를 만나본 적이 없다는 뜻일 수도 있다. 그녀가 전에 그런 존재를 만나본 적이 없다는 뜻일 수도 있다. 대화를 이어가던 중 비비안은 난강씨 간다씨가 악마 사냥꾼일 수도 있다고 하우런에게 말한다. 하우런도 그 의견에 동의하는데 그 남자가 평범해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때 그가 바로 옆 발코니에 나타나 자신이 진짜 악마 사냥꾼임을 확인시켜준다. 그리고 그것을 증명해 보인다. 그들을 설득한 후
그들은 그를 숙소로 데려가고 그는 그들에게 자신들이 정상인인지 묻는다. 정상인이냐고 묻는다. 호련이는 방어적인 태도를 보이며 자신은 평범한 인간이라고 말하고 릴리는 호련이의 말을 뒷받침한다. 그의 이야기. 난강 씨는 평범한 인간은 요크포드를 모른다며 동의하지 않지만 그들은 아침에 그와 함께 가기로 한다. 복도에서 난강 씨는 수상쩍은 행동을 하고 자기가 그렇게 될 거라고 바랍니다. 자기 일을 감당할 수 있어요. 비비안과 하우러는 그를 믿지 않고 주에 깊게 지켜보기로 한다. 다음날 목적지로 가는 기차 안에서 그들은 인터뷰를 봅니다. 유령과 그들을 사냥하는 사람들에 관한 것입니다. 그들은 상금이 걸려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릴리는 흥분한다. 비비안은 그들이 시도해 볼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3명의 유령 사냥꾼이 함께 기차에 타고 들어오고 비비안은 즉시 알아차립니다. 그들이 평범한 사람들이 아니란 것을. 그는 계속해서 유령 사냥과 기술에 대한 화려한 이야기를 하는 남강 씨에 대한 의심을 유지합니다. 하지만 비비안은 진짜 유령 사냥꾼이라면 장비가 그렇게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목적지에 도착하자 하우러는 리리를 등에 업고 그녀는 음식과 피로를 호소합니다. 그리고 피곤하다고. 여관에서는 여관 주인이 방이 없다고 알려주지만 그들은 간절히 부탁하고 그는 방을 구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다고 약속합니다. 몇 분 후 여관 주인이 돌아와서 방이 준비되었다고 알려준다. 하우러는 열쇠를 받아서 비비안에게 건네준다. 그녀와 릴리의 방 열쇠로. 왜냐하면 둘 다 여자이기 때문이다. 반면 난강은 하우런과 비비안이 커플이라고 생각하며 왜 같은 방에서 자지 않는지 궁금해한다. 그에게 그렇게 말하면서 그들이 방으로 올라가던 중 잠들어 있으면서 동시에 환각을 보는 릴리가 음식인 줄 알고 비비안의 목을 물어 그녀가 고통의 비명을 지르게 한다. 그녀는 고통의 비명을 지른다. 하지만 하우러는 둘 다 얼마나 어린아이 같은지 알고 있어서 그저 웃으며 잘 자라고 인사한다. 그런데 방 열쇠를 건네며 여관 주인은 낙강에게 묻는다. 그들이 유령 이벤트가 있는 성으로 가는지 호렌이 빠르게 대답한다. 아니라고 낙강은 자신이 사냥꾼임을 소개하며 여관 주인에게 말한다. 그들은 무너진 성에서 악령을 퇴치하러 왔다고. 그것이 전부다. 몇 마디 대화 후 그 가짜 여관 주인은 자신을 앵거스라고 소개한다. 호텔 주인이다. 그를 TV에서 본 적이 있고 성에 대해 알고 있다는 것을 알기에 낙강은 성에 관한 몇 가지 질문을 하기로 결심한다. 그는 촛불이 켜진 조용한 곳에서 앉아 답변하는 것을 수락한다. 반면에 방 안에서는 비비안이 릴리의 환각으로 여전히 고생하고 있다. 그때 그녀는 박쥐 한 마리가 창문으로 날아 들어오는 것을 본다. 한편 그들이 도시로 도착했을 때 비비안은 몇 마리의 박쥐를 보내어 성에 대해 확인하게 했다. 가기 전에 성이 어떤지 살펴보라고. 그들이 성에 가기 전에 성이 어떤지 알아보게 한 것이다. 남자들에게 돌아와서 난강은 앵거스에게 성의 지도를 요청했지만 놀랍게도 그는 그 지도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고백한다. 대신 그는 성의 역사와 오래전 그곳에서 일어난 일들을 이야기하기로 한다. 그는 성이 수세기 동안 요크포드 성이라고 불렸다고 말하기 시작한다. 지금은 거의 알려지지 않은 사실이며 사람들은 그곳을 피하라는 조언을 받았다. 거기에 성에서 반란이 일어나 병사들이 성의 비밀 지하 터널에 갇혔어요. 그는 그들을 이야기하며 병사들이 이후 유령이 되었고 복수하기 위해 보물 사냥꾼들을 잡았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요크포드와의 초대 영주였던 보물 사냥꾼이 있는데 그는 희귀품 수집을 좋아했고 자신의 보물을 지키기 위해 지하 구조를 개조했어요. 그는 많은 함정과 비밀 터널을 만들어 누구도 보물에 쉽게 접근하지 못하게 했어요. 이 구조는 하우렌이 계속되는 것에 관심이 없는 것처럼 보여도 보물에 접근하는 것을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이야기입니다. 앵거스는 주인이 세 아들이 있었지만 그가 죽은 후에 첫째 아들이 모든 보물을 상속받았고 그로 인해 다른 두 아들이 연합하여 반란을 일으켰다고 계속 이야기합니다. 이로 인해 도시가 전장이 되었고 성안교회의 십자가가 피로 물들었습니다. 결국 세 형제는 성에서 죽고 그들의 유령이 보물을 찾으러 성에 가는 사람들을 공격하여 그곳을 사람들이 가지 못하는 폐허로 만듭니다. 앵거스와의 비밀 회담 후 하울에는 소녀들을 찾아가 말합니다. 그들이 앵거스에게서 들은 모든 것. 하지만 모든 이야기를 유니언에게 전한 후 유니언만 듣고 있기 때문에 리리가 깊이 잠들었기 때문에 비비안은 그녀의 힘을 발휘한다. 그녀는 박쥐들을 불러들이고 호렌에게 몇 마리의 박쥐를 다른 성으로 보냈다고 말한다. 그들이 유령의 냄새를 맡았으며 이것이 그가 들은 이야기와 관련이 있을지도 모른다고 한다. 이야기와 관련이 있을지도 모른다. 호렌은 성에 유령이 있다는 사실에 한탄하지만 비비안은 말한다.
성에 있는 유령이 그 유령 사건과 관련이 없을 수도 있다고. 왜냐하면 박쥐들이 맡은 유령 냄새는 지하에서 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들은 땅에 닿을 수 없다. 유령 사건이 지하에서 일어난 것으로 알려지면서 그들은 의심하기 시작했고, 이로 인해 유령 사건 뒤에 무엇이 있는지 의문을 품게 되었습니다. 비비안은 그것이 새로 이사온 세입자와 관련이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이로 인해 하울에는 이것이 해결해야 할 퍼즐이 많은 어려운 임무라고 봅니다. 남자 화장실에서 난공은 여동생의 사진을 들고 있는데 하울렌이 문을 열자 깜짝 놀라 사진이 손에서 미끄러지고 말았습니다. 다행히 하울렌이 잡아주었고 그는 그를 놀라게 해서 미안하다고 사과했습니다. 사진을 보던 난공은 그것이 자신에게 중요하다고 하며 모두가 만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며 그것을 빼앗아갔습니다. 그는 사진을 찍었다고 말하지만 그의 여동생이 매번 그의 카메라를 부수곤 해 그걸로 그녀를 찍으려고 하는 거지. 그날 밤 잠자기 직전 남궁은 자기 몸에 잠옷을 입고 누워있는데 이건 악마 사냥꾼들만 쓰는 가방이라고 주장하며 벌레를 쫓고 마법 공격으로부터 방어하는 역할도 한다고 해. 남궁과 설명하는 동안 하오는 얼굴에 모기를 보고 남궁을 때리며 모기를 죽이려고 하고 잠옷이 벌레를 막아준다고 말하는 그를 조롱하는 거야. 그 후 하오는 남궁이 선반에 놓은 사진 속 소녀가 그의 여동생인데 그녀가 악마 사냥꾼으로 일하지 않는 이유를 묻고 그녀가 그렇게 할 것이라고 말했어. 그는 매우 강한 힘을 가지고 있었어요. 아직 깨어있는 남궁이 그에게 답합니다. 그녀는 자신이 사냥꾼이 아니라고 말하는데 그는 그녀를 보호하기 위해 사냥꾼이 되었어요. 그의 일이 위험하기 때문에 그와 함께 있으면 그녀의 안전이 위협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말합니다. 하지만 지금 그는 그녀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바로 잠이 들어버립니다. 이제 하월에는 그의 마지막 말 때문에 그와 같은 방에 있는 것이 불안하게 느껴집니다. 그는 호텔 불이 꺼진 후 두려움에 비명을 지르며 그와 함께 있는 것이 얼마나 위험할 수 있는지 말합니다. 그의 마지막 말이 그를 불안하게 만듭니다. 그날 밤 이전에 기차에서 만났던 남자와 여자가 버스에 타고 있습니다. 앵거스 씨와의 약속에 따라 앵거스 씨는 일정 금액을 받기로 동의한 후 그들을 성으로 데려가기로 한다. 그 대가로 돈을 받기로 했다. 한편 깨어있는 난공은 방창문에서 쌍안경으로 그들을 몰래 관찰하다가 그들을 따라가기로 결심한다. 몇 분 후 하울렌이 아직 잠들어 있는 동안 바람이 창문을 열고 비비안이 방으로 날아와 그의 침대 위로 뛰어들어 그를 놀라게 한다. 처음에 그는 그녀가 유령인 줄 알았지만 그녀임을 알고 왜 왔는지 묻는다. 왜 왔냐고? 그녀는 난공이 혼자 성으로 갔고 지금이 자정이 조금 넘었다고 말해준다. 지금이 자정이 조금 넘었다고. 비비안은 가능한 한 빨리 그들과 따라잡아야 한다고 제안하며 그들이 새 세입자를 죽이지 않도록 보호하기 위해서라고 말합니다. 이 일을 성사시키기 위해 그들은 방에 들어가서 릴리를 깨우기로 합니다. 그러나 하워렌이 그들의 방이 무너진 것을 발견하는 것은 릴리가 배고파서 보이는 것마다 중얼거리며 동시에 잠들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그녀를 깨우려고 노력하는데 비비안이 그녀를 세게 때리기까지 합니다. 그러자 그녀는 벽을 세게 치며 깨어나려고 합니다. 하지만 오래 가지 못하고 다시 잠들고 성으로 가는 도중에 남궁이 앵거스버스 씨와 함께 기차에서 내린 다른 세 사람과 함께 날아갑니다. 하지만 불행히도 버스에 타고 있던 남자 중 한 명이 가지고 있던 코브라가 꼬리를 올라가 나공이 있는 곳으로 기어 올라가 그를 공격했고 그로 인해 그는 비명을 지르며 버스에 타고 있던 사람들에게 유령이 신음하는 것 같은 인상을 주게 됐어요. 이 일이 벌어지는 동안 하울에는 비비안과 릴리와 함께 따라잡으려 애쓰고 있습니다. 그들이 릴리는 땅 위를 달리고 비비안은 하울렌을 하늘에서 태우며 비비안은 그녀가 소환한 박쥐들로부터 유크포드로 가는 지름길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알게 되었죠. 그러던 중 하울렌은 위에서 어떤 시각적 능력을 사용해 보는 듯한 모습으로 보게 됩니다. 그것은 레이븐이 그에게 몸의 강화 테스트를 한 결과입니다. 릴리가 달리다가 잠들면서 바위에 부딪힐 때까지 그들은 그녀를 만나러 내려가며 그녀는 얼마나 아픈지 울고 있어요. 갑자기 바닥이 열리면서 릴리가 터널 속으로 빠져들어요. 운 좋게도 이 길은 요크포드로 가는 지름길이었어요. 그들은 터널을 지나며 결국 빛이 새어나오는 환기를 봅니다. 그들은 그쪽으로 걸어가며 마침내 요크포드에 도착해요. 도착하자마자 성 너머에서 퇴마사들과 함께 그리고 미스터 앵거스와 기차에서 온 사람들이 보여요. 이들은 모두 분명히 유령 사건을 위해 모인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다음 행동을 알아내기 위해 그들은 어떻게 새 세입자인 하워든에게 다가갈지 묻습니다.
도움이 될 만한 터미널에 문의했지만 답변을 거부하자 실망한다. 대신 스스로 조사하라고 말한다. 요크포드에 도착한 낙공은 혼자서 자신의 일을 한다. 갑자기 구름이 변하고 모든 곳이 어두워지자 그들은 듣기 시작한다. 무서운 소리와 벽 뒤에서 빛이 나는 것을 목격한다. 결국 숨는 동안 낙공의 장난임을 알게 된다. 그는 매력을 이용해 장난을 친다. 그는 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 뛰어다닌다. 이제 그들은 낙공이나 다른 사람을 피해야만 안전하게 새 세입자를 맞이할 수 있다는 것을 안다. 그들의 안전을 위해 숨었던 곳에서 나온 후 그들은 근처 작은 교회에서 나는 소리를 듣고 릴리가 그곳을 확인하자고 제안한다. 하지만 먼저 하울에는 단말기에 새 세입자에게서 신호가 있는지 다시 묻는다. 다행히도 단말기는 그들이 세입자와 매우 가까이 있다고 알려준다. 그렇다. 그들은 교회 안으로 들어갔다. 거기서 누군가 먼저 간 것을 알게 되는데 발자국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땅! 그곳에서 그들은 앵거스 씨가 말한 피로 뒤덮인 저주받은 십자가를 발견한다. 비비안은 자신의 힘을 사용해 십자가의 피를 닦아내고 그 위에 쓰인 글자를 드러낸다. 고대 문자로. 하지만 그들의 단말기의 도움으로 단말기가 단어를 번역해주면서 그들은 무엇을 해야 할지 알 수 있게 된다. 결국 단어의 도움과 지침을 따라가면서 그들은 비밀 계단을 찾아내는데 그 계단은 지하로 이어진다. 지하로? 단말기를 통해 그들에게 알려지기를 이제 그들은 지하에 있는 새 거주자에 가까워지고 있다. 그 새 거주자는 지하에 있다. 계단을 내려가서 그들은 어두운 터널을 걷는다. 이 터널에서 단말기를 사용하여 조금씩 볼 수 있게 된다. 비록 그것이 하워렌에게 손전등이 아니라고 엄하게 말하지만 그는 무시한다. 걸어가면서 매우 넓은 방을 발견하고 릴리가 빠르게 살펴보기 시작한다. 신나서. 하지만 비비안은 지하가 평범한 지하 터널처럼 보이지 않는다고 느끼고 하워렌도 이에 동의하며 이곳이 무서운 곳이라고 느낀다. 그래서 그는 비비안에게 성에 관한 이야기들이 사실일지도 모른다고 묻는다. 그녀도 그와 같은 생각으로 정말 나쁜 일이 일어났을지도 모른다고 믿지만 모든 일이 잘 되기를 바란다. 그런데 방을 살펴본 릴리가 특정 부분을 가리키며 부르자 그녀는 사람 냄새를 맡았다고 느끼고 그들은 그곳으로 달려간다. 하지만 한참 달리다 보면 이 넓은 곳에 지치게 된다. 성 안에 숨겨진 보물을 걱정하는 비비안은 하우렌이 이곳이 넓고 크기 때문에 뭔가 찾을 수 있을 거라고 하자 흥분을 드러낸다. 미식가인 릴리는 뼈 모양 간식을 꺼내 먹으며 놀랍게도 하우렌이 조금 달라고 한다. 긴 산책 후 관광과 휴식이라 생각하는 비비안에게 그들은 앉아서 좀 쉬라고 말하지만 그녀는 거절한다. 또한 관대한 릴리는 간식을 나눠주려 하지만 그녀는 거절하고 이에 릴리는 농담으로 나이 들어 충치가 두렵다고 말한다. 릴리에게 자신도 젊지 않다고 말하며 그녀는 말을 돌린다. 이것은 그들 사이에 또 다른 소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하우렌이 재빨리 개입하여 그들이 모두 17살 소녀라고 말한다. 이 일이 진행되는 동안 갑자기 매우 넓은 통로 안에서 무언가가 우르르 소리를 냈다. 방 안에 그들은 그들이 기다리던 새 세입자가 올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무서운 방식으로 그래서 호렌이 무서워서 집세를 3배로 올리겠다고 말했어요. 그를 그렇게 대하다니. 집세를 어떻게 낼지 모르는 비비안은 아직 세입자를 만나지 않았음에도 그가 새 세입자에게도 자신의 집세를 꼭 받도록 해달라고 부탁한다. 그들은 어두운 복도를 따라 걷는다. 이때 비비안은 만약 우리가 들은 목소리가 세입자의 것이라면 교회에서 들었던 것과 같다면 세입자를 찾았어야 한다는 것을 알아챘다. 한편 남궁은 지하로 들어갈 방법을 찾으려 애쓰면서 그의 매력을 발휘해 큰 바위를 들어올린다. 운 좋게도 그 바닥에 구멍이 있어 그 아래로 지하 터널로 연결된다. 그는 바위 아래에 구멍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한다. 새 세입자를 따라가며 복도를 따라 걷던 중 그들은 터널에서 인포메이션을 가지고 있는 인테리어 앵거스 씨를 만난다. 그는 배낭을 메고 있는데 외부에서 보면 장비가 들어있을 것 같다. 그들이 그가 저기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궁금해하는 반면 릴리는 그도 유령 문제를 조사하러 왔다고 생각하며 최대한 들키지 않으려고 노력한다. 그에게 들키지 않기 위해. 비비안은 앵거스 씨가 이 터널 깊숙이 들어온 비밀이 있다고 생각하며 그들이 들키지 않도록 그녀는 마법을 써서 검은 안개를 만들어내고 그 안개가 그들 각각을 감싸서 유령처럼 보이게 만든다. 그를 겁주기 위해 릴리는 무서운 모습으로 그에게 다가가고 그는 비명을 지른다. 공포에 질려서 성에 전해지던 이야기 속 유령 기사라고 생각한다. 성에 관한 이야기. 더 겁주기 위해 하울런이 그에게 왜 왔는지 물어보게 하기로 한다. 더 깊은 목소리로 터널 속으로 들어오는 그를 따라갔다. 남자는 울면서 자신은 단순한 여관 주인일 뿐이라고 답한다.
하지만 사업이 잘 안 되어 유령 사건을 꾸민 것이라고 말했다. 관광객을 끌기 위해서였다. 이것이 죽은 영혼들에게 모욕이 된다는 것을 본 호렌은 그를 꾸짖고 그는 씁쓸히 사과하며 용서를 구한다. 호렌이 그를 해치지 않겠다고 약속하자 앵거스 씨는 왜 그가 그를 찾았는지 묻고 그가 정말 성에서 온 유령인지 물었다. 그가 거짓말을 해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는 그가 의심스럽게 보여서 찾았다고 말한다. 그리고 근처 묘지에 이웃을 방문하러 왔다고 했다. 비비안은 그에게 검은 안개가 노출되지 않기 위해 사라질 것이라고 알린다. 그는 앵거스 씨에게 뒤돌아보지 말고 즉시 성에서 나가라고 명령한다. 그는 그렇게 했고 즉시 검은 안개가 사라진다. 결국 이 모든 일 후에 그들은 유령 사건의 진실을 알게 된다. 앵거스 씨가 TV 프로그램에서 이야기했던 그 사건의 진실을 그들 곁을 떠난 릴리는 알 수 없는 글자가 적힌 벽 가까이 다가간다. 비비안은 그것이 악을 억제하는 마법 문자라고 확인한다. 지금은 악마 사냥꾼들이 흔히 사용하는 제로라는 문자로 벽에 적힌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다. 무엇이 적혀 있는지 하우런이 비비안에게 번역할 수 있냐고 묻고 그녀는 그렇게 한다. 그녀는 그곳이 악이 봉인되고 침투할 수 없는 곳이라고 말해요. 만약 봉인이 풀리면 수호자들이 깨어난다고 하죠. 결국 그곳에는 좋지 않은 것이 봉인되어 있었던 것임을 알게 돼요. 그곳에 대해 어느 정도 아는 비비안은 요크포드 영주는 평범한 귀족이 아니라고 말하며 그가 사실은 인간 사회에 숨어있는 악마 사냥꾼임을 밝혀요. 이 말에 하우런은 놀라고 그녀가 그곳에 대해 많은 것을 알고 있다는 사실에 의아해해요. 바로 그때 비비안이 한 글자에 손을 대자 빛나는 형상이 나타나요. 이로 인해 그녀의 마법 힘에 반응하여 그곳이 무너지기 시작해요. 그것이 바로 그 이유예요. 그러던 중 갑자기 화살이 향해 오고 렌의 보호막 덕분에 그들은 화살에 맞지 않는다. 안전하게 도망치기 위해 그들은 하우렌의 마법 방패의 도움으로 도망치려고 한다. 계속해서 화살이 그들을 향해 돌진하는 가운데 그들은 막힌 벽에 도달한다. 이때 렌은 릴리를 지시해 빠르게 돌파하게 하여 안전하게 피하려 한다. 운 좋게도 그들은 성공한다. 이 와중에 남궁은 자신만의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데 그는 지하로 들어갈 방법을 찾기 위해 뛰어든 터널에서 빠져나갈 길을 찾고 있다. 그는 지하로 들어갈 방법을 모색하는 중이다. 공격에서 살아남은 후 비비안은 그들이 왜 공격당했는지에 대한 자신의 이해를 공유한다. 그 이유는 바늘인 메커니즘이 있는데 그것은 악을 봉인한 곳을 해방하려는 사람을 죽이려고 한다는 사실이다. 한편 그들이 안전을 위해 달려가는 곳도 위험한 장소인데 큰 돌이 그들의 길을 가로막으며 부수려고 달려온다. 이것을 피하기 위해 그들은 재빨리 벽의 한쪽에 붙는다. 이 모든 것을 보고 하우런은 앵거스 씨가 어떻게 이 모든 함정을 살아남았는지 궁금해한다. 이야기를 하는 동안 릴리는 굴러오는 돌 뒤를 따라가며 자신을 기다려야 한다고 말한다. 상처받지 않도록 말이다. 하지만 그들은 그녀를 쫓아간다. 그들이 그녀를 쫓아갈 때 땅이 열리면서 그녀를 함정 구덩이로 떨어뜨린다. 리리가 함정에 빠졌다는 것을 본 비비안은 재빨리 날아가 그녀를 구하려 한다. 추락하는 것을 막기 위해 무사히 땅에 착지한 후 함정에 뛰어든 호렌은 그들을 덮치는 바람에 3명이 땅바닥에 넘어지고 만다. 한편 난공은 호렌과 그의 거주지들이 화살에 맞아 공격당한 곳에 도착한다. 바닥에 꽂힌 화살들을 보고 그는 앞으로 나아가 자신의 마법 힘을 사용한다. 그 글자들의 마법을 걸자 그도 화살이 쏟아져 공격받게 된다. 그는 최대한 도망치려고 애쓰지만 결국 몇 발의 화살이 그를 마치고 만다. 남궁이 그와 싸우는 동안 하우런과 여자들은 그 옆에 서서 그들이 발견한 방이 다양한 보물로 가득 차 있음을 알게 된다. 여자들은 이 사실에 매우 신이 난다. 하지만 보물 쪽으로 달려가려고 할 때 하우런이 그들을 멈추게 하며 얼굴을 정리하라고 말한다. 놀랍게도 다행히도 그들은 마법의 환상에 속아 넘어갔던 것임을 깨닫는다. 그 환상은 그들이 더 가까이 다가가면 보물 아래에 함정이 숨어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었다. 그들은 자신들이 구원받았음을 알게 되는데 하우레언이 자기 실현 단계에 도달했기 때문이다. 그는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볼 수 있다. 그들은 함정 사이의 작은 길을 따라 방 저편으로 간다. 그들은 으스스한 통로를 아주 멀리 걸어가다가 벽이 자신들을 밀어붙이기 시작하는 곳에 도착한다. 리리와 비비안은 힘을 써서 이를 막으려 하지만 자신의 힘이 통하지 않는 것을 알게 된다. 그들은 호런에게 떠나라고 소리치지만 그는 손을 써서 벽을 멈춘다. 그 벽은 그의 명령에 복종하며 멈추고 두 소녀는 다시 힘을 되찾는다. 이것이 모두를 놀라게 하고 호런은 벽이 다시 닫히기 전에 떠날 것을 조언한다. 그들은 떠난다.
난공은 화살을 피하고 방 안으로 숨은 후 리리가 벽을 부수자 그는 오래된 함정인 큰 돌이 굴러오는 것을 피하며 살아남았다. 그는 이 함정을 피하며 살아남았고 그는 함정이 있을 것 같은 방향으로 걸어가며 혼잣말을 하던 중 리리가 빠졌던 것처럼 함정 구멍에 빠지고 만다. 난공은 어둠 속으로 떨어지면서 결국 물웅덩이를 보고 그것이 아름답다고 느낀다. 그는 놀랍게도 더 많은 팔로워를 얻기 위해 사진을 찍는 것뿐이라는 생각뿐이다. 그것이 더 많은 후원자를 얻는 길임을 알고 있다. 한편 하울런과 다른 이들은 이제 지쳐서 휴식을 취하기로 한다. 하지만 그들의 휴식은 갑자기 나타난 몇몇 기사들의 유령들에 의해 방해받는다. 땅! 이들은 성에 봉인된 기사들이었다. 함정이 너무 많아 이곳에서 싸우기 위험하기 때문에 그들은 도망치기로 결정한다. 유령들이 그들을 따라잡아 궁지에 몰리게 된다. 다행히도 그들은 안전한 곳으로 도망치고 유령들은 반대편에 봉인된다. 릴리는 병사 중 한 명에게서 검을 얻을 수 있었다. 그녀는 그 검에 잠들지 않는 전사들이라는 글귀가 적혀 있는 것을 발견한다. 계약에 따라 돌을 깨뜨리고 침입자를 몰아내라. 그들의 관심은 마법석이라는 단어에 끌린다. 이 순간 비비안은 한 가지 실수를 깨닫는다. 유령들은 감금자가 아니다. 분명히 그 돌은 악마들이 사용하는 악마 휴대폰 같은 악마의 매개체다. 그들은 악마를 소환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궁금해한다. 유령들은 봉인을 해제하지 않도록 감시하는 경비원이다. 리리가 돌을 파괴하자고 제안하는 동안 비비안은 그것이 쉽게 손상되지 않는다고 말한다. 쉽게 손상되지 않는다. 대화 도중 하울런은 만약 그들이 안전하다면 묻는다. 봉인이 풀려도 악마를 소환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비비안은 그 악마가 공격적이라면 여전히 세상에 올 수 있다고 말한다. 그가 공격적이라면 말이다. 하울런은 그 악마가 괴짜이길 바란다. 결국 그들은 마법석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 최선이라는 결론에 이른다. 예디암, 하울런이 위를 올려다보자 눈길을 끄는 무언가가 보이고 비비안에게 그 돌이 어떤 모양인지 아냐고 묻는다. 그녀가 묘사하자 그는 그것이 그들 위에 걸려있는 것과 비슷하다는 것을 알게 된다. 에이섬 한편 낙공은 벽에 움푹 들어간 곳을 보고 강력한 마법이 오는 것을 감지한다. 그곳에서 그는 어떻게 할지 고민하는 동안 하울런은 절망에 빠진다. 그는 터미널에게 레이븐을 부르라고 요청하지만 레이븐은 그것은 자신이 죽기 직전에만 가능하다고 말한다. 이때 낙공은 벽을 폭발시키는 주문을 시전한다. 이 일은 비비안이 하울런을 진정시키려 할 때 정확히 일어난다. 외부 힘이 돌을 치지 않는 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로 폭발로 인해 돌이 걸려있던 곳에서 떨어진다. 이로 인해 유령 기사단이 그들을 둘러싸게 된다. 마키틴지 팀은 집으로 돌아가는데 시간이 좀 걸릴 수도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이 요약이 마음에 드셨다면 댓글로 알려주시고 좋아요도 꼭 눌러주세요. 또한 친구들과 공유하는 것도 잊지 마시고 구독도 해주세요. 무엇보다 알림벨을 활성화해서 다음 에피소드를 놓치지 않도록 하세요. 놓치지 않도록요.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건강하시고 안전하게 지내세요.